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진대회 공모전 올인원 수상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나눠드린 PPT랑 PDF 다 받으셨나요? 강의자를 잘 보셨으면 이제 만약에 안 보이는 글씨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인터뷰하는 거나 예시한 자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PPT랑 PDF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의 경험 및 경력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인트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수상했던 경험이 있는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공모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한 번만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 계시군요. 혹시 수상을 하셨나요? 그렇군요. 혹시 수상하셨을까요? 수상하셨어요. 다들 실력자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들의 학생들은 이제 공모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공모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석부터 잘 안 바뀌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첫 공모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공모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능을 다시 보고 이제 광운대라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운대에 들어가서 공모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나가면 안 되지만 이제 저희 로봇공학과 교수님과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꽂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3, 4학년 선배님이랑 같이 나갈 때 제가 이제 열정적으로 발표도 하고 또 공모전에서 PPT를 만들고 3D 디자인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저에게 영양 평가를 좀 높게 해주셔서 킨텍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제가 말할 때는 논리가 없다, 너한테는 알맹이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사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Q&A를 하셨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솔직히 말하면 작년까지도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에 와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논리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하실 실수 같은데요. PPT를 만들 때나 아니면 발표를 하실 때 자신만의 이제 논리랑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또 보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이디어 어떤 부분을 했는지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돼지 육가공업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받은 저기 민트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받았습니다. 이거를 만들 때 저는 저 중앙도서관에서 한 하루에 10번씩 또 10개씩 그 육가공 그런 영상을 맨날 봤습니다. 새벽 3시, 5시에도 맨날 봐가지고 진짜 그 경비 아저씨가 저 사이콘 줄 알고 쫓아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육가공 과정에서 포장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결국에는 이 부분을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원래는 여기 3D 디자인을 아예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3D 디자인도 배우고 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상 이력은 이렇게 됐고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총 5개의 이제 수상 이력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저번 학기죠. 저번 학기에 다 선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기재는 안 됐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수상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수상한 것까지 다 합치면은 한 15개 정도의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인 공모전 준비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모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최첨단 선행기술, 학부형생들이 와가지고
나온 기술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심사 평가가 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5년 동안 공모전을 준비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해보면서 그때 그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저희가 꽉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방법론을 통해서 조금 더 다듬고 피vo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연구실 선행 기술 아닙니다. 그냥 학부생 수준에서 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뭐 코드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전에 대해서 사용했던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기준에 맞춰서 PPT도 만들고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상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아이디어 도출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아이캠 렉스랑 아이코어라는 이제 교육 기관에 유사한 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아이디어 방법론 창출이나 아니면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창업진흥원에서 창업스쿨 같은 데도 이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아이디어 방법론은 NSF 쪽에서 이제 개발한 방법으로 저희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약 3배 정도의 창업 생존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사위원들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디어 방법론을 통해서 도출한 아이디어와 디바이스랑 솔루션이 조금 심사위원들의 눈에 많이 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꼭 이 아이디어 도출법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자랑이긴 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 도출법으로 이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대회에서 나와가지고 수상을 했던 그런 부분을 검증을 시켜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IoT 창업 IoT 경진대회도 있고 아이캠 렉스 이런 것도 있고 폴라리스 아마 폴라리스 SIF 이거는 반도체 쪽이면 꼭 이제 수상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2025년도에는 그 나루마루역에서 이제 호텔을 잡아가지고 기술 창업 같은데 이제 대회를 나가서 또 여기서 우수상 같은 것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디어 도출법은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디어 도출법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질문이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에 최소한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왜 하는지,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결국엔 프로젝트의 목적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Y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어떤 게 중요한가요?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속에서는 저는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할지도 달라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Who, Why, What 솔직히 말하면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써드린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또 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 또 what 부분에서는 어떤 장치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모두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후를 대상으로 했는데 후의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공학적 특이성을 통해서 뭔가 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드는 건지에 따라서도 개발 방향과 또 솔루션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갖고 계신 역량이나 아니면 팀원들의 역량에 따라서도 서비스나 장치 제공하는
기술력이라든지 수준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 컨퍼런스 경진대회에서 이제 대상을 탔는데 그 대상을 탔던 거를 예시로 한번 적절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후를 잡을 때 바로 시각 장애인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Y는 시각 장애인분들은 저희와 다르게 교수님 강의자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문서 같은데를 활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학생을 도와주는 기관 같은 데 가보면 점자 자료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또 점자 자료를 제작할 때는 2주간 시간이 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주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 다음에 점자 자료 제작 비용을 낮추고 또 그들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있어서 조금 더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Y였고요. 그 다음에 W 부분에서는 실시간으로 문서를 넣었을 때 문서 파일을 바로 점자로 번역하는 그런 출력과 또 앱이랑 앱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앱이랑 서비스, AS도 하나 만든 서비스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처음 이제 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예시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후로 잡았어도 시각장애인 말고도 여러 사람들을 고객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고객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고객 세그먼트에는 크게 B2C, B2B, B2G가 있습니다. B2C 같은 경우에는 buyer to customer, 그 다음에 buyer to buyer, 그 다음에 buyer to government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는 게 개인에게 어떤 디바이스랑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개인 말고도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 그 서비스나 디바이스를 파는 부분, 또 정부 입장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거나 아니면 소셜벤처 기업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세그먼트로 나누는데 이들에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가치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고객을 나눠가지고 우리의 타겟팅은 학생들이야, 우리의 타겟팅은 기관이야, 우리의 타겟팅은 정부야 이렇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과 서비스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제한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꼭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형평성을, 또 교내 학습 지원 기관과 시각장애인 복지 기관에는 경제성과 실효성을 이제 메인 포인트로 잡고,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쪽에서는 장기적 투자와 장애인 차별 해소에 기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Y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안한 네, 두 번째가 Y였습니다, 여러분. Y를 할 때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커스터머 게인, 커스터머 잡, 커스터머 페인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게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얻고 싶은 긍정적인 효과, 고객이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서 바라는 점, 아니면 저희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머 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어렵고 정의가 많이 나뉘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고객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 또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이제 핵심 니즈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커스터머 페인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을 해소해 준다면 UX 관점에서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다른 타 제품보다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심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작다는 기능을 막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가설과 내가 설정한 페인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솔루션과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가 잘 안 보일 거라 제가 제공드린 PDF나 PPT 파일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IoT 창업 컨퍼런스에서 했던 예시안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희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커스터머 게인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향상이 된다, 학습의 기회가 확대된다, 비용 절감이 된다, 확장성이 있어
수학 기호라든지 음표 같은 것도 전공 서적에서 문자를 추출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페인과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배치 자료하는 곳에서 이제 높은 점자 자료 제작 비용과 또 많은 시간이 호소가 된다. 또 기존 제품에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터머 잡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중앙대학교 시각장애인 학생복지기관 같은 데를 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배치 자료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높은 점자 재료 비용이 든다 부분이 있었고 기관에서도 제작 시간이 소요가 된다. 기존 기기에 한계점이 있어서 뭐 수학이나 음악 아니면 이미지 같은 걸 다루는 전공생들은 많이 제약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대체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가의 보조기 저는 약간 이 부분이 가장 저희 제품을 만들 때 핵심이었습니다. 아마 기존의 제품도 아마 저희 제품보다 훨씬 좋은 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 제품도 기존의 제품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고가라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진짜 고객의 페인을 가성비 있게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이 약간 심사위원들에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Y 부분을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몇 개로 나눴죠? 3개로 나눴죠. B2B, B2C, B2C로 나눴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각각의 세그먼트에서 나온 요소마다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고 이게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바이스를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이제 수정할 때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세그먼트나 뭐 Y 이런 걸 꼭 잘 작성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또 왜 우리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앞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디바이스랑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개인이 있고 프로덕트랑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페인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은 여기랑 다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왓을 개발할 때는 결국엔 Y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 저희가 단순히 이런 기능이 좋다, 뭐 이런 제품이 있으면 뛰어나겠다, 나 공학적 기술력 뛰어나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Y에서 도출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왓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찾아가면은 앞서 이제 Y에서 나온 부분을 통해서 개인을 만들어주고 그럼 고객이 얻고 싶은 이득이 여쭤볼래 그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프로덕트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고객 이게 경감이라는 뜻인데요.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거나 아니면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주시면 됩니다. 물론 고객에게 새로운 이익이나 아니면 새로운 편리성을 창출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약간 경진대회에서 많이 해본 결과로는 고객이 현재 겪고 있는 페인을 가지고 그 페인을 통해서 완화를 시켜주거나 없애주는 그런 방식의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왓에서 이제 제품의 핵심 기능이나 아니면 솔루션이나 기술 플로우 차트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서 이제 왓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과 서비스에는 어떤 게 들어가겠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자 출력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점자 출력기가 들어갔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AI 부분이 OCR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품과 서비스 기술도 좋은데 이제 이 제품과 서비스의 메리트 같은 부분도 써주시면 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들어가 있고 또 즉각적인 출력, 라즈베리랑 아두이노를 통해서 모터 제어를 해서 PDF를 빠르고 또 정확하게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음성 인식 출력이나 뭐 C 랩 개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썼다고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서비스랑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흐름대로 먼저 개발을 해야 되는지 선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능만 나열해서 와 우리 제품 뛰어나다, 우리 제품 서비스 이런 기능을 가진 엄청 뛰어난 제품이다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잡고 역량에 맞춰서 또 시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원래는 개인이랑 페인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일단 저는 여기부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분에서는 신속한 정보 접근, 그 다음에 비용 절감, 다양한 자료 접근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인 부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교육, 대학 진학률이나 취업률을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인 역량을 좀 많이 강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몰아줬죠 제가. 우선순위가 지금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나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고 또 기술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페인 부분에서는 이제 불만 제거 부분에서는 저비용 가격이 비싼 한소매 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점자 정보 전달 단말기인데 처음 제가 봤을 때 65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제가 32만 원에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랑 뭐 라즈베리랑 이것저것 다 해서 3D 프린팅까지 다 해서 엄청 이제 가격 경쟁력도 생기게 만들었고 뭐 앱 같은 것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PDF 파일 같은 걸 업로드 하자마자 이제 콜앱이랑 또 연동을 시켜서 바로 API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나서 이제 바로 점자 변경하고 그걸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가지고 이제 다시 아두이노나 아니면 라즈베리에 넣고 점자를 변환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복잡한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제 싼 가격에 또 효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점을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접근성 향상을 제가 1순위 넣었는데 결국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점자를 만들었고 결국엔 문서, 디지털 문서를 어떻게 조금 시각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만 제거 부분에서 1순위로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게 뭐죠? W랑 Y랑 What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Who, What, Why를 가지고 가치 제안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또 디바이스랑 솔루션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진짜 시장에서 먹히는지 아니면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터뷰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인터뷰를 왜 하냐, 우리는 통계적인 자료가 있고 그냥 뭐 예산안 같은 것도 정부에서 그냥 통계청에서 따면 된다, 뉴스 같은 데서 따오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 UX 관점입니다. 유저 익스페리언스 관점에서는 빵점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꼭 그 제가 후에서 세그먼트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편함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를 꼭 검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가설 설정한 거에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뭐 개인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저희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할 때 줌으로 하지 마세요. 줌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많이 떨어진다. 줌으로 하게 되면은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직접 만나서 그 사람과 진짜 호흡을 하고 또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눈빛이나 아니면 마음 같은 거를 들여다보고 나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지 줌으로 그냥 양발로 채우면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찾을 때 분명히 거기서 오류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접 찾아가서 뭐 한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 번 해도 좋습니다. 대신 이제 대면으로 꼭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인터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가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하시게 되면 좀 양이 많아요. 근데 하시게 되면은
그 인터뷰 사이에서 공통된 흐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흐름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들의 진짜 문제였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이 페인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디바이스랑 서비스를 개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딱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이제 저희 이제 용어로는 아하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걸 찾는 게 바로 인터뷰의 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설을 직접 검증하고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새로운 가설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아이디어랑 서비스 제품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시각적인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나 그냥 점자 없어도 괜찮은데 뭐 점자기 뭐 없어도 돼 그냥 우리 음성으로 하면 돼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 디바이스랑 서비스를 만들어봤자 다 의미 없는 아이디어고 의미 없는 그냥 시간이고 의미 없는 노력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공통된 문제를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인사이트를 발견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공통된 흐름을 찾고 저희가 진짜 만들어야 되는 제품에 맞는지 이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저희 만족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진짜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편리함과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인터뷰 여러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보고 약간 관점이 다른 사람이랑도 만나보고 또 인터뷰를 그냥 뭐 고객 세그먼트 딱 하나 정했다고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학생으로 뭐 정했어도 시각장애인 학생한테도 가고 아니 시각장애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지 기관 같은 데 가서도 한번 여쭤보고 또 이제 뭐 지인 찬스 같은 걸 써서 그냥 공무원이신 분들 사회복지사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분들에게 물어보고 우리의 제품이 그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인터뷰 꼭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인터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인터뷰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하기도 싫고 이렇게 양도 많은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리하는 것도 까다롭고 그리고 인터뷰 하러 가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 가시면은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하러 갈 때 인터뷰자들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말이 제가 약간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넘어가서 혼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 다 적어두시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인터뷰에서 뭐 질문지를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질문지대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경험이나 가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나서 인터뷰는 그 사용자의 관점에서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고 인사이트를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인터뷰 페르소나를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페르소나가 뭐냐면 일단은 저희는 뭐 시각장애인 그리고 20대 학생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나요? 만나기 힘들겠죠. 예를 들고 30대 히키코모리 아저씨 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고 뭐 8명, 10명 이런 것까지 한 다음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듭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터뷰 데이터를 전부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 AI한테 그러면은 이제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남성분 그리고 뭐 서울권에 뭐 숭실대 뭐 이런 데 다니는 학생 중에 시각장애인 분이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 뭐 이 친구가 수학과 친구인데요. 수학과인데 기후 같은 거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인터뷰 페르소나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원래는 이거 다 하셔야 되지만 시간이 없고 솔직히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걸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터뷰 페르소나 방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가지고 살짝 패스하고 그리고 여러분 챗GPT 유료 버전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뭐 공모전 할 때 뭐 대본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심사 평가 같은 거 하는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할 때 GPT로 하면 진짜 너무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팔라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꼭 이런 유료 버전을 쓰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좀 줄일까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속도 조절이 살짝 안 되네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가설도 검증했고 우리 제품이 이제 페인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결국엔 제품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제품이랑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걸 보통 MVP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공학적인 용어는 그냥 프로토타입, 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 좀 집중해서 들으면 아마 제가 보니까 전자전공학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들어주시면 나중에 뭐 텍스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졸업 작품을 만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기술 플로우 차트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술 플로우 차트가 뭐냐? 이제 저희가 입력을 넣어주면 결국엔 출력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입력이 뭔지, 출력이 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PDF, 디지털 문서 파일 이게 입력이었고, 이제 출력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그 변환, 모터, 이제 출력 나오는 점자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다듬는 겁니다. 바로 개발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플로우 차트랑 레시피를 갖춘 상태에서 개발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솔루션 개발. 저희가 순서도랑 그리고 기술 분담할 때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이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 친구는 뭐 IoT를 잘하니까 아두이노나 라즈베리로 회로를 구성하고 장치를 만드는 걸 하자.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친구는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코렉 같은 데서 AI를 돌리거나 뭐 이런 걸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약간 역할을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순서대로 구현하고 또 업무를 분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분담을 먼저 하지 마시고 약간 기술 플로우 차트를 다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역량에 따라서 진짜 할 수 있는 거랑 못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 솔루션 개발 부분에서는 그 회로를 다루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또 모델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그 전체적인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또 3D 프린팅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3D 프린팅 같은 경우를 못하거나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이쁘게 디바이스를 만드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을 갖춘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잘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아두이노, 코렉 여기서 코딩 부분이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코딩을 할 수 있는 꼭 친구를 만들거나 챗GPT 쓰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챗GPT가 이제 코딩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짜 나중에 대회장에서 시연 영상이라든가 시연 디바이스를 가져와서 시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챗GPT의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그럼 이제 진짜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소프트웨어 전공자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같이 개발을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저희가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통합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맨 위쪽에는 인풋이 있고 인풋이 뭐 디지털 문서, 다음에 출력이 점자 있는데 소관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다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냥 뭐 디바이스 장치,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통합을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고 이번에서 이제 저희 대회 나갈 때는 시스템 통합을 다 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맡아서 친구들이 제작한 소프트웨어 앱이라든지 아니면 코드 같은 거를 각각의 이제 IT에서 다 따가지고 통합해서 완전한 디바이스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 통합 부분에서 트러블 슈팅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드웨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오니까 스펙이 안 맞아. 작동을 안 해. 뭐 점자기를 하는데 오퍼가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부터 2초밖에 안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스템 통합하는 친구가 잘 찾고 나중에 뭐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피보팅을 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좀 바꿔가지고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걸 쓰고 있는데 OCR을 좀 다른 모델로 해보자. 아니면 뭐 API를 따가지고 통신하는 기능을 좀 간소화해서 뭐 디바이스랑 바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친구가 시스템 통합 과정을 해주면 되고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장을 잡는 게 가장 좋겠죠. 저희 이제 기술 프로젝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이거 있잖아요. 그 PPT랑 PDF 한 번만 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 위쪽에 뭐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인풋이 있죠. 인풋에는 PPT나 아니면 PDF, 그 다음에 한글, 워드 파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이제 앱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앱은 또 어떤 부분이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인화한테 넘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앱에서 이제 블루투스 전송하고 프랩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랩에서는 OCR을 사용하고 PDF를 만약 PDF가 아닌 파일을 PPT나 워드 파일 이런 거를 다 PDF처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OCR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저희의 약간 트러블 슈트였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블루투스 전송을 하고 아두이노에서 글자를 아두이노 자체에서 이제 정자를 번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아하 모먼트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전송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글자를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원하는 글자나 아니면 원하는 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뭐 한 장 넣고 한 장만 한다?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제 스위치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글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출력 부분이 있고 결국 이렇게 나눴잖아요. 지금 뭐 앱도 있고 폴앱도 있고 아두이노도 있고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부분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나눠주시고 나서 시스템 통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 하십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일단은 3D 프린팅을 통해서 전자 프레임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회로, 여기 밑에 아마 전원부도 있고 제어부도 있습니다. 회로를 만드는 친구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전자전기공학부 저희 동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전자전기공학부는 소프트웨어적인 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소소문을 해가지고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개발할 수 있고 자바를 좀 많이 써본 친구를 밥 먹다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딱 이제 인재 영입을 하고 나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앱 같은 것도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앱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그 교수님이 주시는 강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냥 디지털 문서 자료를 업로드만 하게 되면은 저희 폴앱에서 이러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번역이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결국에는 정자부터 신호로 변환이 되고 정자를 출력하는 그런 과정의 시스템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스템 통합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혼자서 조장이 하기보다는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멘토 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그러면 그래 좋아 소프트웨어적인 인재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인재도 있어야 되고 뭐 P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거 잘하는 인재도 있어야 돼. 근데 뭐 팀빌딩 할 때 그런 거 있어야 된다. 결국 이제 프로 나오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나냐 그런 사람들을 여기는 지금 나 솔직히 말하면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 4년 동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2학년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공모전 나갈 사람이 뭐 없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가고는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제가 그 대회 나가셨잖아요. 팀빌딩 어떻게 했는지 경험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우선 저도 전자정보학부 이름 밝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맨 처음에 공모전 나갈 때는 그냥 다들 대책 없이 그냥 일단 모아놓고 봤었는데 그래갖고 진짜 최악의 조합이 전자장비공학 5명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렇게 한번 크게 실패하고 맛보고 이제 2학기 때 다시 해서 지금도 저는 5명인데 저희는 배분을 딱딱 해서 저희는 문과도 이과 셋 이렇게 제가 바로 뛰면서 다 영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시험도 조장을 맡아버린 이상 이제 우리는 이런 거 할 거니까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안에 뭐 이것도 할 줄 아는 사람들 제발 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거의 울면서 빌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일단 모든 부분에서 최소한 다 한 명 정도 진짜 있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뭐 약소하지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과를 꼭 하면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문서 PPT 쪽에서는 공대생들보다 무조건 좀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쁘게 깎을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뭐 말을 더 길게 하면 이제 좀 발표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쯤으로 간단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공대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미적 감각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마 저도 엄청 떨어지고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기획안을 작성하실 때 솔직히 말하면 공대 친구면 공대 친구 스멜이 나요. 그리고 이제 문과 친구면은 뭔가 디자인도 이쁘장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가독성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문과 친구로 하면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저는 아쉽게도 원래 같이 하려고 했던 그 경영경제학부 친구가 도망갔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일단은 팀빌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게 뭐였죠? 기술 플로우 차트를 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랑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봐라. 그리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보면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아마 기계공학부 있으세요? 혹시 기계공학부? 있으세요? 혹시 캐드 배우셨나요? 캐드 배우셨죠? 맞아요. 뭐 캐드라든지 오토캐드, 카티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룰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기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사기통 엔진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학부생 수준의 공모전에서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면은 뭐 결국에는 장치, 디바이스를 만들려면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뒤에서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희 메이커스 스페이스에서 3D 프린팅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3D 디자인이라든지 프린팅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3D 프린팅을 하고 3D 디자인을 하고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툴도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기계공학부 학생이 있으면 일단 잡아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지금 MPU랑 MCU라고 말씀드렸는데 MPU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즈베리 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MC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많이 쓰는 아두이노 같은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회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 모듈을 가지고 아니면 뭐 시중에 있는 모듈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드는 무슨 장치를 회로 설계를 하고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이 친구는 가능하면 피스파이스라든지 아니면 좀 나아가면 매트랩 같은 걸 좀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의 제품의 뭔가 효율성이라든지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전기공학부 이제 꼭 잡으시고 또 데이터 시트라는 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듈을 샀어요. 그리고 아두이노도 샀어요. 코드도 넣었어요. 안 돌아가. 이러면 이제 그러겠죠. 이거 코드가 문제아니야. 챗GPT가 바보네. 이거 안 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여기 보이시는 모듈마다의 데이터 시트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서 전류가 어느 정도인지, 전압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하드웨어 인재가 필요하고 마지막은 소프트웨어 인재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약간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디바이스를 만들고 아니면 그냥 뭐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서 나아가서 앱을 만들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배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저희 제품과 서비스를 배포하고 남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나아가서 뭐 홈페이지를 만들면 결국엔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제 특히 자바랑 파이썬, C, C++ 할 수 있는 인재면 일단 잡아 넣으세요. 알겠죠?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일단 잡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공대 친구들은 이제 문서라든지 PPT 만드는 게 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앞에서 이런 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언제 만들어?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칭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기획안이나 PPT를 작성할 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문과 친구도 좋고 이러한 부분을 잘하는 역량을 갖춘 친구도 좋습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챗GPT 쌓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 대회 나갈 때 저희는 수작업으로 PPT를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감마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약간 이제 감마나 GPT를 써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솔직히 그 제품이랑 서비스 개발하는데 3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솔직히 말하면 챗GPT를 썼는지 감마를 쓰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나는 혹시 작년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대회를 나갔다. 저희 도서관에서 했는데 혹시 다 모르시나요? 모르시구나. 교육도 많이 해주시던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요즘에 많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알고서 그거를 활용하는 것보다 원래 있던 지식을 어떻게 챗GPT라든지 아니면 AI 모델에서 활용해 줄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부분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페르소나 이런 거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배우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예시안을 보시면은 일단 저는 3D 프린팅이랑 디자인 같은 걸 다 하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이제 총괄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C언어랑 파이썬을 해봤고 회로 설계는 제어 가능한 충전기나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걸 설계를 좀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래서 아마 맡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띵크캐드 같은 것도 있고 퓨전 360 아마 저희 학교에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개인학과 학생들이 아마 쓰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마케팅 쪽에서도 제가 지금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로그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사업화 아이디어 공진대회 같은 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을 한 적도 있고 또 생각보다 창업이랑 수다 공진대회에서도 좀 많은 상을 받아서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 전자전기공학부 학생입니다. 하지만 앱 개발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친구야 혹시 너가 만든 앱을 나한테 좀 보여줘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이 친구다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자바라든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이런 친구들을 꼭 섭외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원래 소프트웨어 담당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그 PPT 제작하는 친구가 계획안 작성하는 친구가 다 이 친구가 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면 정민 씨나 정현 씨는 모두 다 소프트웨어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문서 파일을 만들거나 PPT를 만드는데 좀 많이 제한이 됐고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을 많이 맡겼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중요하긴 했습니다. UX 피드백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직접 가가지고 이런들한테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도 필요해가지고 이 친구를 넣고 시스템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친구여가지고 간단한 웹프랩이나 아니면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친구라 제가 데리고 왔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최적의 그 역량을 갖춘 이제 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역량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공모전에서 뭔가를 만들고 제작하는 부분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얼마나 많이 데려오는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냥 생으로 공모전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학점에 나가시면 학점은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친구랑도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는 공모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난 해봤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패배 의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게 이제
저희 미재원에서 하는 멘토진들 이제 교육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교내 대회 하실 때 저희가 아마 열어드릴 거예요. 그때 다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수님. 여러분 아마 교수님한테 뭐 이메일 주고받거나 따로 막 질문하거나 그렇게 열정적인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아마 대부분은 그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지만 하지만 만약에 저희 제품이 공모전이 교수님께서 연구했던 부분이다. 교수님 논문을 딱 봤는데 우리 제품이랑 비슷한 게 있네? 그러면 일단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런 공모전이랑 대회를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도교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진짜 전문가를 먼저 데리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자문과 지도를 요청을 해주시면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공모전에서 수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해주시면 좋고 아마 여러분들은 업계 종사를 만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강원대학교를 제가 나왔었는데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편입해서 나왔긴 했는데 그때 같이 뭐 사업을 살짝 운영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도 보고 약간 또 이제 아시는 분 중에는 창업진흥원 쪽에서 이 심사위원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한테 약간 저희 같은 대회 일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하면 저희가 상 받을 것 같나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약간 치트키 아닌 치트키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미재원에서 하는 멘토진이나 교수님을 잘 활용해서 꼭 멘토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후기 중에 공모전하는 거는 좀 많이 잘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하면 결국엔 방학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이디어 노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도 쳐다보고 그냥 뭐 기차 다니는 것도 보고 전철 다니는 것도 보고 자동차 보고 신호등 보고 하면서 아이디어 노트라는 거를 항상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디어 노트를 가지고 이제 이거 지금 대회가 이제 3달 뒤면 열리는데 내 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아마 그 기간이 1달 정도 걸립니다. 하나 만드는데 왜냐면 뭐 쓰레기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별로 안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이제 너무 기술력이 많이 들어간 아이디어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공상적인 아이디어도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제작은 가능한 한 짧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끌게 되면은 뭐 학기 중에 중간고사도 보고 또 기말고사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버스 타고 도망가고 그냥 상만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컴팩트하게 굵게 해주는 게 좋고 준비 과정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 도출하고 팀빌딩하고 멘토진 설정하고 개발이랑 MVP 만들면 됩니다. 준비 전략으로는 여러분들 아마 준비 공지 올라오고 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마이너스고 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전년도 대회를 정확하게 일정을 숙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내가 지금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로 이 대회를 나가면 좋겠다. 이 부분을 꼭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모전 정보는 어떻게 얻냐? 아마 저희 그 미재원에서 이제 대회 기간이 되면은 아마 공지 같은 걸 때려드릴 겁니다. 아니면은 뭐 레인보우 6라는 부분이 다들 아시죠? 레인보우 6? 네, 여기서 비교과 신청을 하게 되면은 CAU 공학혁신교육센터에서 하는 대회, CAU 링크 사업단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서 이제 대회 같은 거 공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회를 나갈지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 제가 봤는데 아마 대부분의 대회는 제 뭐 N회차 아니면은 뭐 18회차 대회 이러면은 다음 연도에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IoT 경진대회면은 뭐 올해 또 IoT 경진대회 하겠죠? 그러면 뭐 재작년도 1회차, 2회차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이제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같은 걸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중앙대에서 놀기 싫다, 나는 좀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다, 아니면 뭐 대통령상, 장관상 뭐 이런 걸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스펙 업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모전 일정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캠퍼스 픽이나 뭐 많이 있는데 저는 약간 스펙업 같은 데서가 좀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이제 작년도에 했던 공모전을 살펴보면은 IoT 태풍 디자인 경진대회가 있었고 퓨전 360 경진대회가 있었고 자율주행 모터 차량 경진대회 아마 미세연에서 이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발표 들어오신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링크드인에서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와이즈데이나 태풍 디자인 경진대회 요 18회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18회라고 써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19회도 있고 20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준비해 주시면 이제 좋겠죠. 그리고 또 창업 경진대회도 제2차, 제2회로 아마 이 대회가 열려가지고 제3차, 제4차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롬프트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이거 중앙도서관에서 ChatGPT 프롬프트 경진대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 못하시더라도 일단 한번 참가를 해보셔서 프롬프트가 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탑시크릿을 이제 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강의를 좀 길게 잡아가지고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쉬도록 1시간이 아니라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뒤쪽도 두 번째 파트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죠? 공모전 탑시크릿. 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중요하겠죠? 제가 공모전을 아마 수상하기 위해서 지켰던 부분들도 있고 제가 공모전을 수상하면서 좀 찾아낸 공식 같은 부분도 있으니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공모전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시는 게 좋겠죠. 뭐 경험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수상 결과를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뭐라 써놨죠 여기다? 주체 파워. 아마 중앙대에서 개최하고 또 주관하고 주최하는 대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여러분들이 나가야지 좀 수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숭실대에서 주관하고 개최하는 그런 대회를 나가시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수상을 해도 낮은 상을 받거나 아니면 수상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나가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다른 대학이나 뭐 연합을 해서 주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대회도 좋습니다. 그런 데 나가시면 좋고 여러분 혹시 SIF 2025에서 그 수상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률적인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8개 작품이 나왔고 그 중에 16개 작품이 예선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16개의 작품 내에서 이제 상을 전부 다 줬는데 이 중에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팀은 몇 개였을까요? 바로 12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수상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상들을 전부 다 중앙대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SIF 폴라리스에서 개최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25년도 2월달에 다녀온 기술창업 플로우라는 대회도 중앙대학교에서 주최를 하고 다른 9개 대학에서 연합으로 주최를 했지만 중앙대의 파워가 가장 좋아가지고 제가 봤을 땐 저희가 그래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단순히 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받으면 좋습니다. 저도 물론 받고 싶고요. 하지만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전국에는 저희보다 더 똑똑하고 머리 좋고 디바이스도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고 발표도 겁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큰 공모전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확률적으로 고찰한 다음에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이상한 아무거나 막 나가지 마시고 꼭 중앙대학교에서 일단 주관하고 주최하는 데를 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재 영입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겹치기 때문에 살짝 패스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소프트웨어랑 컴퓨터 공학과 친구를 무조건 잡아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코딩 노예를 시켜서 앱이랑 챗봇을 만들게 해라. 이거 진짜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디바이스만 있는 거랑 시스템 자체를 다 만들고 운영하는 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 진짜로 만드셔야 돼요. 만들었을 때 심사위원들이 저 친구들 꽤 노력했는데 하고서 가산점을 줄 확률이 큽니다. 이제 대회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IoT 컨퍼런스 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디바이스를 직접 만들고 약간 시연하는데 중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랩스라는 대회에서는 인터뷰를 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게 디바이스를 만들고 구현하고 AI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만들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회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꼭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디바이스를 만들면 디바이스만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회 의도에 맞는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대회를 참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평가 기준 어떻게 하냐? 나 모르겠다. 내가 오늘 어떻게 다 있습니다. 전년도 이제 대회 수상작 같은 걸 살펴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왜 받았는지 이렇게 여러 개를 살펴보면은 결국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이제 발표도 만들고 PPT도 만드시면 조금 더 입상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품들 많이 보는 거 진짜 좋습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그냥 외부의 다른 대학교 졸업 작품 같은 것도 많이 보셔서 참고를 하시고 변형을 하시고 보완을 하시면은 막 혁신적인 제품은 아니더라도 좀 저희의 대회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파악을 해주세요. 그냥 막 만들어서 생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가 기준을 꼭 잘 보시고 의도에 맞는 대회를 대회에서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심사위원들의 관심 포인트,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디어가 그냥 딱 머릿속에서 나옵니까? 솔직히 심사위원분들도 아십니다. 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을 해냈을까? 바로 이 아이디어의 배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숭실대학교에 저희 시각장애인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나는 문서 파일 전자 출력기를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 플로우가 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이제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랑 이슈, 아마 지금 제가 NFT로 그 건조물 같은 거 정보를 해서 만드는 아이템을 내잖아요. 그럼 무조건 예선도 탈락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기술들은 너무 오래됐고 진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신 트렌드 또 이슈에 맞는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트렌드랑 이슈 부분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무슨 제품을 만드는데,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가 안 돼가지고 이러한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장치랑 솔루션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학적 파급력. 아마 이 부분은 근데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굳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냥 만든 제품이 아니라 저희가 만든 기능이나 서비스가 다른 디바이스, 다른 기업의 디바이스나 아니면 솔루션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저희가 만든 제품은 어떤 이제 특정한 타겟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나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제품의 기능과 서비스를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 저는 전자 그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면 촉각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3D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5년차, 10년차에 있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아이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부분이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이제 아이디어를 좀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봤을 때도 말이 안 되거나 좀 너무 공상과학적인 게 있다. 그러면은 심사위원들께서 아마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빵점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고려할 때는 어느 정도는 실현 가능성도 포함시켜라 맞고, 제가 팀 역량이랑 정보는 잘 설명해드렸고 기술 플로우 차트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맨 밑에 보이시죠? 제품 제작비. 솔직히 말하면 학부생 수준에서
뭐 시중에 나오는 뭐 좋은 제품들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페인을 찾고 그 페인을 기존의 제품보다 조금 더 싼 가격 아니면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좀 만들어서 제품 제작비를 줄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제품들을 비교 분석할 때 표에 참고를 해주시면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구현도 및 검증. 그냥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시트에서 스펙이 안 맞아서 작품이 기능을 안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뭐 서버를 저희가 못 사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구현도랑 검증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MVP는 꼭 시연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경진 대회라고 아이디어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우리는 MVP를 만들었고 시연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면 심사위원들에게 저희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으면 좋고 인터뷰랑 가설 검증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잘 해주시면 심사위원들이 듣고 계시다가 저 친구 뭐지? 괜찮네? 이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느낌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수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리적 포장 기술인데 이 부분이 정말 말씀드리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 포장 기술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 되됩니다. 사기꾼. 여러분들 진짜 뭐 같은 A라는 제품이 있는데 A 제품이 엄청 안 좋아요. 기능도 안 좋고 가격도 안 좋아요. 근데 A라는 제품의 뭐 사회적인 메시지를 거기다가 담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제품을 사면은 뭐 아프리카의 누구한테 뭐 몇천 원씩 기부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량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기능과 성능과 이런 부분 최악이지만 사회적 이미지를 만든 그런 메시지를 포장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 쪽이 중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든 제품에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약간 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저희 점자기 같은 경우에는 2초 이상 점자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솔레노이드 모터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2초 이상 유지를 시키면 솔레노이드 모터가 망가집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처음에 시험 같은 거 영상을 할 때 우리 제품은 이러니까 뭐라고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시간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주관적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다. 뭐 2초에서 0초에서 뭐 2초 사이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자의 기능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해서 거짓말로 포장을 시켰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를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시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해주신 뭐 점자 속도 부분이 너무 짧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그 읽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유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자신의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제품의 약점이 뭔지 또 강점이 뭔지 이러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진짜 좋아하는 예시인데 여러분 토스랑 애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토스 아십니까? 토스 기억하시고 애플 기억하시겠죠? 토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계좌 이체를 할 때 원래 저희 지금 엄청 간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토스는 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서버하고 테스트 베타를 운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전부 다 그 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 보내줬습니다. 결국엔 만들지도 않았는데 운영을 한 거죠. 그러고 유저한테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유저들이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너무 편해. 하니까 그때부터 개발 단계도 하고 빠르게 개발을 해서 이제 진짜 원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서도 뭐 앱 같은 거를 개발을 할 때, 뭐 아이폰 같은 걸 개발을 할 때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지도 기능, 카메라 기능 뭐 이런 거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세 개 다 같이 돌리면 에러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세 개를 여러 개 든 다음에 하나의 앱만 실행시켜서 이제 사용자들의 반응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와 대박이다 이거 나도 써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자마자 결국에는 최적화를 시키고 앱을 정상화시켜서 원래 소비자들이 원하는 큰 그림대로 설계를 진행하고 개발을 마쳤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공모전 솔직히 말하면 약간 거짓말이 좀 섞여 있어야 또 수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만들지 않았더라도 약간 이런 부분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이지만 거짓말을 쓰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포장 기술에서 아마 검증 자료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야,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료에서는 이게 아니던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가지고 아니 그 심사위원님 통계 자료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용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가설을 검증해 보니까 아니에요. 실제 뭐 A씨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실제로는 저희가 가설한 대로 저희가 아이템을 낸 대로 아이디어를 낸 대로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논리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아니지 약간 중간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뷰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시나리오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기 이제 전문가 피드백이라는 걸 제가 써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멘토진이 있어야 된다고.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는 멘토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주관적인 결론이나 인사이트를 검증받고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도 똑같은 그런 심사위원분들도 지금 저희가 전문가 피드백 받았던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Q&A 할 때 잘 녹여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설득의 기술이 있는데 설득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장이랑 수치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사기꾼적인 말이고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정성입니다. 발표를 할 때. 발표할 때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통계적 자료로 이런 걸 활용합니다. 인터뷰를 활용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활용하고 또 이제 애매한 질문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매한 질문이 제가 봤을 때 약간 재밌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심사위원이 뭘 질문할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유도 신문 같은 느낌인데 예를 들어 뭐 수치라든지 아니면 성능 같은 거를 살짝 수치를 비워둡니다. 그러고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심사위원분께서는 무조건 야 내가 기계공학 전공했는데 뭐 또 2초 안 돼?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뭘 준비할 수 있죠? 예상 질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Q&A 할 때 뭐 나올지 모른다? 그럼 그 PPT 잘못 만드신 겁니다. PPT를 만들 때는 뭐 여러분들의 뭐 디바이스나 솔루션 포함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심사위원들이 저희 제품을 이해를 못한 경우 나올 수 있는 그런 Q&A로 생각을 하고 그 Q&A에 대한 답변도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간 이렇게 행동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살짝 이제 다뤘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다 만들었고 대회 당일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회 당일에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심장이 쿵쾅쿵쾅거립니다. 진짜 저는 모르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앞에 쫙 있고 애들 한 80명?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20명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솔직히 제가 지금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나와서 발표해 보실래요? 딱 그러면은 말 잘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회 당일 전략에서는 대회 당일 전에 약간 연습을 진짜 겁나 많이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발표 하나 할 때 적어도 한 100번 정도는 리허설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시간 같은 걸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그 이제 인터뷰가 아니라 그 발표하는 매트가 있습니다. 발표 매트라고 있는데 이 친구랑 진짜 한 3시간씩 연습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너 이날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말하냐 이런 부분을 받고 정해진 플로우랑 정해진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겁나 노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가 발표하시면 알겠지만 PPT 하나 똑같은 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발표하는 당시에는 그게 뭐였더라? 일단 말해. 이러면 이제 말립니다. 무조건 명확한 관점과 명확한 플로우를 가지고 PPT에 있는 PPT에서 구성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말을 해줘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연습을 진짜 엄청 하셔야 된다. 뭐 즉흥적으로 하시면 좋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공모전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 보고 간단한 발표 같은 거 하실 때 하면 좋고, 그래서 일단은 대회당이 됐어요. 이때 팀을 분리합니다. 저희가 4명 팀이라고 일단 기준을 적어봅시다. 그러면 2명은 어떤 걸 하냐? 먼저 대회장에 빨리 뛰어갑니다. 딱 앉아 있어요. 이제 심사위원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또 이제 관계자분이 몇 명이 있는지, 아니면 자리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PPT의 크기라든지 빔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상황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뭐 하냐? 대회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회장에 들어가지 않고 아침에 만나서 대회 시작 3시간 전에 만나서, 저 같은 경우는 310관이죠. 30관 거기에서 아침부터 계속 입을 풀어줍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서 예를 들어 5분이라고 하면은 5분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은 수상 확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5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개인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발표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연습을 하셔야겠죠. 하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들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 다른 데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양아치스러운 분위기여가지고 이제 타구의 발표를 듣습니다. 듣고서 심사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질문을 하는지 파악을 합니다. 질문하는지 파악을 하고 앞에서 이제 대회 브리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PPT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하고 심사위원들의 스타일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데이터지만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본이랑 시뮬레이션을 계속 합니다. 저희 차례가 되기 전까지 계속. 그리고 전력 브리핑을 받은 내용을 제 발표라든지 아니면 Q&A에 녹여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뭐 약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추세라든지 아니면 경향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살짝 건드려주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발표장에 가는 타이밍은 저희 이제 팀 시작하기 전 팀이 발표를 시작했을 때 이제 가시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이제 피드백이나 질의응답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는 게, 원래는 발표자랑 모든 팀이 그 대회장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화장실 간척을 하든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대장에서 잠깐 빠져나오신 다음에 발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고 잠시만요. 저희가 근데 잠깐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넘기겠습니다. 이제 공모전 역량 강화. 다 좋습니다. 근데 주변에 공모전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 보여. 능력 있는 친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해야지. 제가 제 역량을 키워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PPT 발표 어떻게 할까? 공모전 역량 내가 갖춘 게 없는데 내가 나갈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 하드웨어, 전자전기공학과 학생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약간 파이 차트를 보니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추천드리는 것도 있고, 기계공학과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띵커캐드라는 걸 공부하세요. 띵커캐드 같은 경우에는 3D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아두이노 회로 설계 같은 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면 이제 띵커캐드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퓨전 360이나 오토캐드, 카티아 같은 거를 씁니다. 3D 프린팅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하지만 띵커캐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진짜 한 3시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이면 할 수 있고, 여기서 만든 3D 디자인을 STL 파일로 만들고,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메이커 스페이스 어떻게 쓰는지 적어놨는데,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STL 파일 만든 걸 가지고 G코드로 변환해서
바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띵크캐드로 3D 프린팅이랑 아두이노 서킷을 만들어서 구현해보는 과정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 여기 이제 반부 스튜디오인데 저희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올해 진짜 좋은 3D 프린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가서 예약한 다음에 쓰시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3D 프린팅 교육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 있으면은 바로 강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피스파이스도 써야 된다. 왜냐면 띵크캐드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가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이제 회로에서 소자 같은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피스파이스 같은 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띵크캐드랑 피스파이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매트랩 신봉자입니다. 매트랩을 진짜 엄청 좋아합니다. 매트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시스템을 이제 점검할 수도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매트랩에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이제 시뮬링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뮬링크에서 저희가 만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술 플로우 차트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이거 알고리즘을 구현하면은 아두이노 코드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검색을 하셔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적인 공학부는 여기 있는 거 3개 다 하시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 C, C++ 같은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C언어만 할 줄 안다, 그냥 파이썬만 할 줄 안다, 뭐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게 Paper with Cod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논문 기반으로 저희가 뭐 AI 관련된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 AI 관련된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페이퍼 위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논문이 안에서 이제 콜앱으로 코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넘어가서 저희 프로젝트 같은데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AI에 대한 역량이나 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네이버에서 하는 부스트 코र्스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무료로 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프레임워크 콜앱이 있는데,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나 아니면 뭐 VS 코드죠 이게. 그다음에 뭐 아나콘다 뭐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지금 콜앱이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아마 GPU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GPU를 사용해서 AI 모델을 돌리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디바이스 경진대회가 제가 약간 CES 2025를 살짝 봤는데 AI 부분에 대한 이제 파트가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도 AI 역량을 좀 많이 크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로는 콜앱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 언어 같은 경우는 아두이노를 C++로 아두이노를 돌리는데, 파이썬은 라즈베리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채찌피트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전공자랑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저희가 이제 챗GPT가 이제 준 코드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정할 때가 많이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게 되면 약간 그 예외 상황 같은 게 걸려서 디바이스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거나 다 만들어놨는데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사이트 한번 다 들어가 보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맥 강화 부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이제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동아리 들어간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맥을 어떻게 강화하냐. 솔직히 동아리 들어오시면 뭐 저도 있고 뭐 교육진 여러분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미세한 활동 열심히 하고 교육 열심히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희 그 트러블슈터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해서 좀 해주시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소프트웨어 인재를 이제 데려오는데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들 중에 소프트웨어에서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이런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를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앱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이전 대회나 아니면 이쪽 관련된 활동을 했던 친구를 데려와서 이제 같이 뭔가 대회를 참가하거나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랑 하는 거 좋은데 친구들이랑 할 때 무조건 역량을 먼저 보십시오. 역량을 보고 이 친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이 친구가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있는지, 이 친구가 발표를 잘하는지, 이 친구가 PPT를 잘하는지 먼저 따져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이거는 또 재밌는 건데 제가 뭐 창업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뭐 중앙대 말고도 광운대나 뭐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런 창업 네트워크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중앙대학교에서도 CA 창업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창업 쪽 관련 대회를 나가거나 공모전을 나가거나 아니면 창업에 대해서 진짜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창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창업을 하면 안 되고 창업보다는 좀 이 창업 스펙을 가지고 나중에 뭐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데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주변에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10명 중에 9명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가시다가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적자가 쌓이고 친구랑 다투고 이러다 다 창업이 망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창업을 정말 하고 싶으면 일단은 여러 사람한테 먼저 검증을 받고 내 아이템이나 내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게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신뢰성 있게 평가를 받고 나서 들어가세요. 알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발표하는 게 있고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 AI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발표할 때 진짜 여러분 대본 진짜 많이 외우세요. 대본을 이제 계속 외우면은 나중에는 진짜 PPT가 없어도 1장에서는 이거 말해야겠다, 2장에서는 이거 이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진짜 밤을 8시간 새도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발표 연습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제스처 같은 걸 좀 많이 해주세요. 깍깍하게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있으면 사람이 진짜 집중도 안 되고 뭔가 많이 풀어내죠. 많이 깍깍해 보여가지고 별로 좋은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눈을 한 번씩 보면서 살살 보면서 제스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 엄수 제가 말씀드렸죠. 발표 시간 무조건 지키세요. 진짜 발표 시간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발표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이러려면 뭘 해야 되죠? 말의 템포라든지 아니면 말을 할 때 내가 쓰는 단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제가 말을 하는 시간을 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랑 서비스의 PR 전략, 약간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앱을 만들 때 보통 플레이스토어에서 만드는데 이러한 부분을 못합니다. 왜냐면 비쌉니다. 생각보다 월에 3만 얼마인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안드로이드 같은 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을 만들었고 그걸 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 챗봇이나 아니면 채널을 개설해서 우리는 그러면 챗봇에서 저희의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챗봇을 통해서 사용 방법이나 AS를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AI 활용 전략이 있는데 일단 저 두 개는 무조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챗GPT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감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PPT 만들 때 좀 예민한 사람이면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PPT 만들 때 솔직히 말하면 하나 발표 준비하는데 PPT 만드는 것만 10일이 넘게 걸립니다. 엄청 꼼꼼하고 또 제가 글씨 크기나 이런 것도 많이 봐가지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디자인을 못하지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감마입니다. 감마를 이용해서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PPT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PPT를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심사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뻐가지고 솔직히 구분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괜히 시간 이상한 데 쓰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은 AI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하고 싶은 말. 제가 한두장인데 어떤 말 한번 해보고 싶을까요? 공모전 수상 이후에 아마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공모전을 수상하신 분들이 한 두세 명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라 써놨죠? 셀프 브랜딩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학생으로 뭔가 나의 이미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말고 대회 자료나 아니면 대회 영상, 사진 같은 걸 전부 다 기록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받았다 그래도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발표 자료, 발표 사진, 상장 이런 걸 싹 다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4학년 되시면은 저서서를 쓸 때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진짜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대회 끝나고 한 2년 뒤에 만약에 이 경험이나 느낀 점 이런 걸 쓰려고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친구들이랑 합의를 해가지고 싹 다 받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셀프 브랜딩 과정에서 중요한 게 느낀 점. 기업에서도 아마 많이 볼 것 같은데 느낀 점이랑 전공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해소하고 팀원 간의 화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전공 연관성이 그러니까 약간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회로이론을 전공을 했어요.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을 저희 제품에서 어떻게 녹여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도 써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을 어디에 저장을 하냐? 저는 블로그에 저장을 했어요. 근데 블로그뿐만 아니라 깃허브, 티스토리, 노션 같은데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료를 깔끔하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친구들 이런 프로젝트를 했구나 라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기 보이시면은 아마 지금 28만 명 정도가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제가 프로젝트에 나가서 수상했던 내용, 제가 느낀 점, 전공 연관성 이런 걸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엔 이런 걸 왜 하냐? 우리는 취업을 해야 되고 자소서를 써야 된다.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엔 자료들이 필요하고, 이런 자료들이 결국엔 나중에 4학년이 될 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포스팅을 하고 블로그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뭐가 생기죠? 타임이 생깁니다. 타임 스탬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내가 이걸 진짜로 했다는 활동 증명이 될 수 있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역량을 갖춘 인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노션 같은 데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꿀팁인데, QR코드를 만드셔가지고 심사위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평가를 하는 분들은 URL 코드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QR코드를 만들어서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평가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포트폴리오라든지 외부 활동할 때 차별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 SNS나 아카이브 같은 데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작년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상을 했다고 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상한 이후에 조금 더 발전을 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상해서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구현을 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내가 슈비트 트리거 회로 외란을 잡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나아가 그러한 부분을 직접 설계를 하고 디바이스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더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공모전 수상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모전 수상 이후에 이러한 제품이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심사위원들이 좋아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러한 제품을 더 어떻게 개발을 시켜나갈까? 그리고 또 다음 공모전에선 어떤 부분을 더 강화시켜볼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 간의 피드백도 중요한데요. 저희 팀은 저한테 피드백을 좀 악랄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상했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같은 팀원끼리는 무조건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탄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역량이 좋아서
잘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역량이랑 기여도를 꼭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피드백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끝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부분을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님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팀 만드셨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빌런들이라든지 아니면 로잉자하는 친구들이 없는 그런 팀이면은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팀 빌딩 하는 과정 자체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내 성향이랑 안 맞으면 팀에서 이제 제 의견을 필력하거나 아니면 제 주장을 많이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좀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팀이라면 그 팀을 유지시켜서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도 아니면 제 팀원도 제 역량을 알고 또 여러 가지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원 피드백 내시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 그 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뭐 잘교사랑 아이디어 기여도 역할 수행 책임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팀원들한테 이거 한번 작성해 주세요 하면은 나중에 기업에서 여러분 뭐 인턴할 때 인턴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약간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타인이 바라봤을 때 나의 평가, 내가 바라봤을 때 나의 평가가 같은지 아니면 내가 그냥 버스를 탄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고 자기 성찰과 학습에 꼭 필요하다는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 실패할 때 이 경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공모전 실패할 때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공모전 실패해도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는 뭐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공모전 실패했을 때에도 그런 결과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원인을 분석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팀장님분께 발표가 끝나고 수상이 끝나고 우수상이나 대상 같은 거 받은 게 끝나고 꼭 물어보십시오. 저희 제품이 어떤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저희 제품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을 가셔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꼭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도 다 기록하세요, 여러분. 그냥 수상했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려고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경험이나 그 문제 해결력 같은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록을 하는 거지 그냥 수상했다고 나 잘났어 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록하고 멘토진이랑 교수님한테도 피드백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창업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창업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네. 그럼 다들 아마 취업이시겠죠? 취업할 땐 자소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취업용 스펙을 좀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눴어요. 처음엔 개발 및 참여 스토리, 그 다음에 개발 과정, 그리고 시행착오, 그 다음에 성찰 과정 이런 식으로 나눴고 제가 뒤에 아마 예시안을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기업에서 가장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여러분들 전공 지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문제 해결력이랑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거를 좀 저희 공모전을 할 때 많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좋아요. 이 폼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있고 여기 보면은 스토리 같은 거 있고 과정 있고 시행착오, 성취 과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한번 다들 PDF 보고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포트폴리오 검증에 수상했던 펜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대단하시네. 2시간 동안 집중력 있게 다 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Q&A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강의 마음에 드셨나요? 괜찮나요?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제가 시간이 원래 이렇게 강의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없으실까요? 없나요? 진짜 없으시네. 근데 여러분 질문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잠깐만 기다리시죠. 제가 5분만 잠깐 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 전자공학과 분들이 지금 44명도 있고 이렇게 이제 소속과 학생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학년별 수강자를 보시면은 지금 새내기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많이 보이시는 게 지금 24학번 학생들이 많이 보이겠죠. 한 3, 4학년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쿵 제가 말씀드린 게 CES라는 부분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좀 큰 엑스포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을 만들지 아니면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때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성형 AI 활용 그리고 또 차량 기술 및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게 좀 추가로 저희가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좀 활용하시면은 심사위원들이 이 친구는 최신 동향도 알고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하면 공모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역량을 강화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나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하는 부스트 폴스, 그 다음에 페이퍼 미드 코드라는 게 있고 감마 이제 여기 있고요. 또 스텝이라는 과학기술 대학교가 거기서 하는 게 있는데 무료로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교수님 강의가 최고다, 교수님 강의로 다 이해가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확인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차세대 만들 폴라리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학점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주시면 좋겠고, SIF 2025 같은 거 대회도 열고 반도체 설계 디바이스 그런 대회도 열고 또 FPG 같은 거를 이제 교육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물리전자 A2를 맡게 해주셨던 유튜브 강의고, 나머지는 반도체 아이덱을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덱하고 전력 쪽에서는 이제 한전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아마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력 쪽 관심 있으면 이거 꼭 이수하신 다음에 수료증을 남기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랑 이제 유튜브인데 아마 앞에서 보여드렸던 QR코드 찍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뭐 공학적인 것도 있고 뭐 일본어, 중국어, 영어, 컴퓨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이제 돌아가시면